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름을 바꾸겠다는 국힘당이 지금 한동훈 제명을 둘러싸고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이름이 두 개 생길 판입니다. 하필이면 윤석열한테 사형을 구형하는 그날 심야에 무슨 짓 하는 걸 좋아하는 당답게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을 의결했지요. 사형 구형에는 입을 닫고 살모사처럼 자신을 키워준 윤석열을 물어뜯고 잡아먹는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한때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장동혁도 이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데 정적 처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신이 날아갈 처지가 되자 한동훈은 자신에 대한 제명을 또 다른 계엄이라고 불렀는데 그거 아무데나 붙이는 말 아니죠. 아무튼 이제 그 당은 하루빨리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 6포 인기가 식지 않고 있지만 오늘까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물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도 있고요. 차후에 또 물량 수급하게 되면 정어리몰에서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기가 막힌 제품이 또 하나 준비가 되는데 기대해 주시고요. 정어리몰 6포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셔보시면 알고 또 드셔보신 다음에 리뷰를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냐.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어서 손이 자주 간다. 이런 리뷰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자신 있게 드셔보신 분들이 또 권하고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더 잘게 다지는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백 감귤도 여러분들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당도가 아주 높아서 귤이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가격도 적당하죠. 5kg 한 박스에 25,900원에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요. 이럴 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 전화로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1551-3158 전화 주문하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내란 청산의 그날까지 선글라스가 괜찮았습니까? 그리고 내일 저녁 6시에는 이슈 1번지 공개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 오늘도 기록을 지금 경신했던데요. 4,743. 야 대단합니다. 20.82% 올라갔는데 포인트가 올라갔는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사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부동산은 또 이렇게 궁금한 분이 많으셔서 두 경제 전문가 모시고 내일 6시에 이슈 1번지 할 겁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광순의 복덕방 대표 이광수 대표와 함께 저 타이틀 바꿔야 되는데 4,700 돌파. 여러분은 웃고 계십니까? 웃는 분도 계시고 속이 쓰린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요. 오늘 밤 8시 영웅본색 내일 저녁 6시 이슈 1번지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저녁에도 뵙겠지만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목을 코스피 5,600으로 하시죠. 5,600. 코스피 5,600. 예. 아직 주식 투자 안 하고 뭐 하고 있나? 지금 해도 돼요? 예. 오. 아니 이제 지금 근데 이제 혹시 상대적 조정기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기 때문에 한 발 빼네. 이제 꼭지에서 사면 혹시 예. 피해를 보시면 왜냐면 이 주식은 본인 책임 하에 항상 리스크가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적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불안전 판매하면 안 되고요, 제가요. 저만 해도 지금 29.3%의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그러셨어요. 뭘 샀는지는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네. 저기 ETF 2개하고 삼성전자인데 돈만 더 있으면 삼성을 더 샀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오를지 모르고. 저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진걸 소장님처럼
정말 그 귀한 곳에 쓰는 분 안 계시거든요. 많이 벌어서 또 좋은 예. 곳에 많이 저도 쓰셨으면 행복하고 좋겠습니다. 주변도 행복하고 예. 뭐 널리 나눠서 같이 행복하자. 예. 주식이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좀 그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얼굴이 왜 그렇게 반짝반짝 좋아요? 요즘 이제 살도 좀 빠지고 어허. 그다음에 약속 대련. 예. 지난주에 제가 100년 진곡 드렸잖아요. 백년 진고를 매일 아침마다 먹죠? 저는 예. 그러니까 차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 더 맛있다 그랬잖아요. 벌꿀도 이렇게 조금 넘어. 그렇게 보니까 너무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몸에 온기가 솟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패널분들께 예. 새해 힘내시라고 100년 진고 육포 이렇게 드렸는데 다들 육포도 기가 막혀. 그 좋아하셔가지고. 차를 먹으면서 육포를 좀 뜯습니다. 소주 한잔 할 때처럼. 예. 너무 좋아요. 육포도 다 식구들도 다 맛있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도 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제 얼굴도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빛난다, 저는 빛난다. 정말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아주 빛납니다, 아주 빛나. 찐득함이 이렇게 쫙 내 몸에 흡수되는 것 같아가지고 차로 마시면은 뭐랄까요? 이거를 이제 시간을 두고 마시는 건데 저는 찐득함을 한 번에 쫙 흡수하고 싶은 그런 기분에 딱 털어넣는데 너무 사람이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정말 오늘만에 기다렸어요. 아,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이거 가지고 이 백년 진구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려야겠다. 오늘만에 기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부터 쭉 드렸는데 윤경호 소장님은 지난주에 받아갖고 오늘 안 나와버렸어. 아, 결석을.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시고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정구승 변호사님 챙겨드렸습니다. 아, 예, 지금 와이프 출산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오. 육아를 아. 위해서 체력을 키우는 한 달? 목적으로 예,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아들이요, 딸이에요? 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면 첫 딸인가요? 예, 첫 딸입니다. 좋겠다. 이름은 지었어요? 저 그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정회영으로 지었어요. 그래요. 한자는 그걸로 썼어요? 예, 저희 이제 밑에 때가 영자 돌림이어서 마침 그래갖고 이제 존경하는 위인의 이름과 이제 돌림자를 다 써서 태명은 뭐였어요? 태명은 좀 그게 재밌더라고. 예, 바바입니다. 바바. 봐봐. 예. 봐봐. 무슨 좀 건강하라고 바바리안 할 때 그 야만인 그때 성별이 안 나왔을 때여가지고 온시적 생명력. 생명력을 갖고 바바리안. 있어요. 제가 결혼 10년 만에 갖는 아이가 조금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의 그 태명은 싱싱인데. 싱싱이? 쌩쌩이? 쌩쌩이. 쌩쌩이. 세상에나. 정말 그래, 좋아하는데 너무 태명을 몰라. 좋다. 아니 싱싱이가 쌩쌩이가.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하기 전에 네. 두 분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거 네. 한번 여쭤볼게요. 윤석열 사형 구형됐잖아요.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먼저 신유진 변호사님부터. 저는 뭐 선고는 사실상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소리와 그 변호인들의 솔직히 그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진짜 폐악질까지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법정 최고형을 검찰이 구형만 해준다면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기현 재판장이 끝까지 이제 그 변호인들을 엄청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예, 뭐 변호인들 프로 정신 덕분에 신속한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공정하게 재판을 끌어왔다는 거를 더 한 번 더 천명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변호사들이 아무도 이 재판 과정에서의 불만은 없겠지. 예, 그걸 확실하게 딱 매듭 지어 놓고 이제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 선고하는데 부담을 덜었다. 완전히 덜었죠. 네. 그래서 사형 선고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봅니다. 네. 정무성 변호사님. 저는 당위와 예상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이거 네. 저는 사형 선고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유는 오히려 반대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럼 법정 최저형을 줄 이유가 있는가? 반성을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돌리고 있고요. 오히려 그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양형 기준으로 보아도 감형을 해주거나 최저형을 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당위고. 아니, 그쵸. 당의자 예상이죠. 왜냐면 예. 감형을 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감형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최저형을 선고를 하려면 예.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법조인으로서 거기에 이유가 이유를 없으니. 붙여야 돼. 물론 일부에서는 뭐 시간이 짧았다, 피해자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은 시간을 짧게 할 의도도 없었고 피해자가 없게 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고 피해자가 없었던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야당의 신속한 대처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그렇죠. 군복 입은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 때문이었지 피의자이자 이제는 피고인이 된 윤석열은 오히려 긴 시간 독재를 목적으로 했고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없잖아요. 없어도 변호사님들을 수십 년 따라다닌 제가 아니 고소고발 그러니까 전문. 자꾸 이자들이 피해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또 미수인 것처럼. 근데 내란 정확히 기수 자행이 되었고 진압이 된 것일 뿐이고요. 두 번째 당일날만 해도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이 수백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건 통계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회 기물이 온갖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유리창 깨우들어 이게 피해가 아니 뭡니까? 그 일반 가정집에서 그렇게 해도요. 바로 그것은 주거 침입, 재물 손괴로 구속감입니다. 밤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특수부 이게 붙어가지고 훨씬 더 가중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뭐 주가 폭락이라든지 계약 취소라든지 뭐 온갖 뭐 무역에서 이런 피해까지 하면 한 보수 언론에서도 300조에서 900조 정도의 경제적 피해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국제 신인도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없다는 것에 절대 우리라도 말이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속아서는 안 된다. 예.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우리 안진걸 소장님 법대 나왔어요. 아, 그럼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더러운 정권에서 판검사 안 하겠다고 시민 운동에 뛰어드신 그렇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내일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맞습니다. 1심 선고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에서 중계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실시간 송출로. 야. 예. 되게 이제 실시간으로 안 하고 걸러가지고 하고 그렇죠. 편집해갖고 내보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백대우 부장판사가 이거 다 국민들 보게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재판 과정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공무상 비밀 같은 게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중계를 했는데 선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판결문은 공개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 내일 선고도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저는 7년형에서 10년형 사이인데 아마 7년형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년에서 10년. 구형이 10년이었죠. 근데 이제 10년이 5년, 3년, 2년 다 합쳐서 이게 10년인 거거든요. 예. 네, 각각의 형이 합해지면 10년인 것인데 글쎄요. 저는 일단은 체포방해가 단순히 체포를 뭐 방해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총기를 오히려 발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제 자신에 대한 경호처를 완전 사병화시켜서 경찰과 거의 뭐 작은 전투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형이 선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형만큼 선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뭐 사형이 곧 선고될 사람인데 5년 3년, 2년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선고되는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게다가 또 실시간 생중계를 하겠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여기에 공개되는 내용이 모두 다 통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시간 생중계를 허용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판결문에 한치의 부끄럼 없고 자신이 있으니까 생중계를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네. 같더라고요. 백대 부장판사 재판 진행을 가장 모범적으로 단호하게 또 아주 엄정하게 그리고 재판 중계까지 생중계함으로써 그 결말을 온 국민이 알게 해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요. 저는 아까 그 직위원도 참 재밌더라고요. 마지막에 변호사들 엄청 칭찬합니다. 창피할 정도로 레크레이션 강사 오늘 레크레이션 다들 너무 잘했어요. 뭐 이런 정도로. 근데 그게 저는 저도 그렇게 신임 변호사한테 복선으로 읽혀지더라고요. 니들이 해라는 거 내가 다 봐줬고 니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내가 온 국민에게 지탄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니들 내가 칭찬한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
오늘 한동훈 제명부터 다루려고 했는데 재판 이야기 나온 김에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윤석열 마지막에 최은희 수술하는 거는 재판부가 좀 늦게 육성을 공개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앞부분이 다 녹취가 나왔는데 그날 밤에, 그러니까 어제는 별로 우리가 못 들어봤는데 이제 어제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A4 용지 40장 준비했다고 그래서 한 40분 예상했는데 이자가 보면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야기하다가 막 못 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뭐 터지듯이 1시간 뭐 반 이상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근데 혼자서 막 맨 처음에는 흥분하고 뭐 있다가 막 나중에는 막 책상을 치고 뭐 미친 짓을 하던데 참 저는 한동훈도 그렇고, 한동훈도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동훈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계엄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란을 저지르고 지금까지 윤석열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서 검사들은 사과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죽는다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형사 쪽을 많이 하다 보면 생기는 버릇이나 습관 중에 하나인데 사과는 이퀄 인정, 이퀄 자백 이런 식의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판사는 있어요. 다르잖아요. 지견이 시간만 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00%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변호사님 말에 토를 달아갖고 제가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말에 제가 오늘 토를 달았네요. 난 그런 자는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판사가 세상에 변호사님한테 아유, 판사님한테 잘하니요. 네, 저는 그럼 놈이라고 그래요? 전 선고일까지 네. 우리 지기현 부장께서 이 선고 판결문 부장님. 작성하시는데 그 어떤 맞아요. 그 불편한 마음 없으시도록 예, 선고일까지. 부장님. 그럼요. 예. 물론 여기서 저희의 예상과 다른 선고가 나온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희가 아, 저는 진짜 판결문 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증거도 지금 뭐 10만 페이지 네.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기현 부장님 네, 판결 선고 잘하시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네네 어느 방송에서도 지기현 부장님에 대한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단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부장님. 살짝 우리 이제 부장님. 지경 부장님이 또 다른 생각 못 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본인의 비위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속 취소한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시면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뭐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알아볼까? 아니면 좀 관대한 눈으로 알아볼까라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간의 과오가 한꺼번에 일시불로 청구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그러면 그때까지는 조금 지견이 달래가면서 가도록 할 텐데 잼잼님이 2024년도에 백운기 앵커 얼굴을 보면 항상 짜증이 들어 있었음.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미소가 스며들어 있음. 숨길 수가 없네요. 숨길 수가. 그렇게 티가 납니까? 많이 납니다. 정말 정확하게 네. 보셨네요. 진짜. 그래요? 참 제가 내공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1시간 반 이상 막 혼자 떠들던데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합디다. 나 바보다. 내가 바보인데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냐. 정말 바보 맞죠? 그 부분만 한번 들어보죠. 주권자가 제발 좀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망국적 폐악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를 한다고요? 그거 정말 저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보게.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국법위도요 국회 해산하고 만든 겁니다. 국회 해산하고 개헌을 어떻게 할지가 서야 국보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오는 것이고, 김용현 장관이 제 방에 오지 않았으면 여기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이 뭐 이런 식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 텐데. 이제 또 부하타까지 하는데 저는 윤석열 선고 받고
혼거방에 있으면 좋겠어요. 안진걸 소장님은 수감생활 좀 해보셨죠? 네. 좀 저런 자들은 혼거방에서 좀 교육 좀 받아야 되잖아요. 홍고방에서 이제 흔히들 말해 우리가 거기서는 뭐 자범이란 말도 쓰는데 자범들한테 혼나야 됩니다. 너 정신 차려 그러면서. 그래야 말이라고 저걸 씨부립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반말, 도리도리, 그다음에 저열한 표현들, 김용현한테 책임 떠는 게 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온 국민이 아마 저걸 봐야 됩니다. 저는 앵커님의 의견에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내보이는데 예. 독방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재를 한번 해봤어요. 독방에 있다가 이제 수감을 하다 나온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편하고 좋대요. 독방이. 예, 왜냐면 딴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특히 저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할 사람이 없으면 제일 큰 벌이네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에야 변호인 접견하니까 뭐 9시부터 4시까지는 그나마 사람이랑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재판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이제 종결이 되면 다 지방교도소로 이제 보내지거든요. 그럼 접견 오기도 힘들어요. 거기서까지 독방으로 있으면 그 자체로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독방과 홍거방을 다 경험하신 예.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험을 내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직접 모든 걸 경험하신 예, 분이세요. 대기방에 있다가 홍고방에 갔다가 독방으로 가는데 독방에 있으면 정말 고독하죠. 혼잣말을 막 하게 됩니다. 진짜. 예, 벽 보고 얘기하고. 벽 보고도 이야기하고 혼잣말도 하고 뉴스도 이야기하고 앵커 반가워 막 하면서 8시 뉴스까지 틀어주거든요. 예. 앵커 반가워 막 하면서 혼자 108배 됐다. 그 잠도 안 오면 이제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 같은 걸 이렇게 펼치면 그 책 어려운 책은 네. 잠이 싹 니체 너무 어렵게 썼어 하면서 막 혼자만 하게 돼요. 그 굉장히 독방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편하지만 정말 윤석열처럼 말하기 좋아하고 1시간 동안 59분 이야기하고 남을 막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저런 유의 인간은 독방에 있는 게 어마어마한 그러면 고통이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 저는 말하는 것 보고 저한테 쥐어 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홍거방 가서도 다른 사람을 막 짓밟을 인간입니다. 아니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홍거방에 혼날 수도 있는데 가서도 또 저런 짓을 할 인간이에요. 예. 가서 나는 이렇지만 건이가 나가면은 돈이 장난이 아니야 걔가 이러면서 야, 인마 니들이 여기 들어온 거 다 내 부하들이 기도한 거잖아, 인마. 하면서 거기서도 잘난 찰놈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형 구형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그 재판정에서 계속 취재를 했던 이분 뉴스에 네. 김대호 기자랑 그 강지호. 강지호 PD 같이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혹시 사형 구형이 막판에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한참 오고 갔다고 그래서 혹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고 또 오늘 뭐 나온 기사 보면 그날 아침에 조은석 특검한테서 윤석열 사형 이런 문자가 왔다는 얘기도 있고 혹시 그 전에 오히려 막 깽판 치고 그래서 하루 늦춰져 가지고 정말 저자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걸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신유진 변호사님 그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예리한 그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예리했어요? 네. 실제로도 특검 내부에서는 어차피 사형을 선고해도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데 괜히 사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 의미 없는 거를 굳이 구형을 통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사실상 그래서 무기징역 구형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렸는데 조은석 특검이 직접 문구를 수정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보다 이거는 더 위중하게 엄중하게 벌여야 된다. 그런 부분을 추가하면서 사형으로 구형하는 논거문을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밀봉을 해서 봉투에 담아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미리 새어나가고 야 특검이 사형 구형한대 라는 얘기가 나가면은 또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릴까 봐 이걸 철저하게 보안에 붙였다고 합니다. 네. 제가 특검이 종료되면서 활동기간 종료되면서 특검에 있었던 이제 지인들이나 이제 선후배들을 만나고 왔는데 딱 만나자마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쇼츠 좀 그만 돌려. 어. 우리 특검이 그 쇼츠 보고 자꾸 뭐 시켜. 그러니까 분명히 무기징역이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게 있었던 걸로 있었겠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어리 TV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민주 진보 유튜버 분들께서나 이제 거의 법조인들 아니면 그런 분들 나와서 사형 구형해야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특검에서는 제가 이 범죄가 지금 뒤로 밀린 것 같다.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그 태스크를 하나 받아갖고 일해야 됐다고 엄청 저한테 할 정도로 실제로 여론을 되게 잘 신경을 쓰고 있고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형 구형에는 조은석 특검의 결단도 있었지만 정어리 TV를 비롯한 여러 민주 진보 유튜버들의 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은석 특검이 원래 아주 그 냉철한 면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실무진들의 의견이나 이제 특검보까지 의견은 이제 민주로 수렴했을 때 이제 흔히 알려진 것처럼 무기징역 쪽이 뭐 반반이라는 설도 있고 처음에는 사형 구형했다가 무기징역을 갔다가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무기징역 의견이 더 많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조은석 특검자는 처음부터 사형 쪽에 마음을 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보다 더 체질이 나쁜 친이 쿠데타. 그리고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는 그 죄인의 그 당당하고 뻔뻔한 모습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마음속에서도 사람이라는 게 무기징역 사형 왔다 갔다 했었겠지만 점점 사형 쪽으로 기울어서 단호하게. 그리고 저는 그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니들이 국가를 지킨다는 미면으로 국민을 탄압하는데 그 국민이 바로 국가하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저는 이 박억수, 조은석 이분들이 입만 열면 극우 세력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 사실은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일상을 파괴하는 독재를 꿈꾸는 자들, 극우 극단주의 파시즘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고 보통의 대다수 국민들은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뭐 응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 국민이고 국가의 요체다. 근데 그걸 짓밟으려 하겠다. 그래서 반국가 단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윤석열 일당이 정확하게 그분을 짚었다고 봅니다. 입만 열면 국민들을 반국가 단체로 탄압하려고 한 자들이 진짜 반국가 단체라는 논리를 정확하게 아주 잘 준비했다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한테 사형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 특검이 마지막에 정리한 부분은 그 부분을 사실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같은 내란 우두머리한테 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이 올시다. 그러면 이자한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거냐 최저형을 구형할 거냐. 거기서 최저형을 구형할 수는 없죠. 일말에 반성하는 것도 비치지 않는데 뭘 봐줘서 최저형으로 하겠느냐. 그게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논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윤석열의 내란은 장기 집권, 독재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정리를 했지요. 그러면서 김건희와의 관련성은 별로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100%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윤석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내가 바보인데 뭐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할 정도인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시간이 되면은 꼭 그 박억수 특검보가 낭독한 논고문이죠. 구형할 때 이렇게 읽은 그 논고문을 한번 전문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윤석열 사형 구형 논고 전문 뭐 이렇게 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 내란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뭐 띄엄띄엄 알았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란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윤석열이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저는 윤석열이 물론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려고 내란을 일으킨 거 맞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자신과 마누라의 죄를 덮기 위한 것.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그자가 무슨 뭐 그렇게 하다가 일단은 왜 윤석열이 돌았냐. 명태균이 이거 깐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이태원 참사 때 그렇게 무책임한 짓, 그리고 외국 나가서 막 창피한 짓 이런 것 갖고도 대통령 감이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았는데 그래도 그걸 한번 뽑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끙끙 앓으면서 5년간을 버티고 나서 뭐 책임을 묻든지 할 판이었는데 그것은 재직 중에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끝나고 나서 걸리지 않을 것. 그러니까 무능은 심판하지만 처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딱 죄를 지은 게 하나 있어요. 최혜병 특검 때 부당하게 경로하면서 지시한 것. 이것은 딱 실정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마누라 이것저것 받아 처먹은 것이 이제 다 막 드러나고 있고 디올백으로 터지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길래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뒤집어야지. 저는 그게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농고문을 보면 김건희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부분은 없고 오로지 그 자칫하면 김용현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휩쓸리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농고문을 작성한 것처럼 보여서 약간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앵커님의 말씀에 전부 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상 그 특검에서 김건희와 내란의 관계를 규명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고문에까지 올리지 못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가장 국민들이 또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가 국정에 그렇게 관여를 많이 하고 법무부 장관에 그렇게 새벽에 수시로 그렇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란을 몰랐겠느냐, 계엄을 몰랐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은 그 의문을 더 깊게 파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파지 않은 수사가 덜 된 사안에 대해서 논고문에 올릴 수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뀔 거다. 보통 제가 형사 사건을 하게 되는 경우에 1심까지는 무죄를 극렬하게 다퉈봅니다. 그런 다음에 때려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기본값으로 두고 다음에는 자백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가를 재차 판단하게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 바뀝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죄수의 딜레마가 초반에 잘 작동을 하지 못했었어요. 윤석열이 잘 버티고 있었고 심지어 뭐 구속 취소되는 과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추종했거나 그 당시에 공모했던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버텨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1심 재판에서 형량으로서 어떻게 보면 단죄가 된다고 하면 2심부터는 당연히 그쪽 변호인들도 설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이미 설득을 했지만 본인이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형량이 찍히면 설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라도 살아야지요 라는 말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제 종합특검에 와서 새롭게 수사가 진행될 때 조금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유시민 작가가 정의는 빠르게 오진 않지만 천천히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온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항소심 과정이 우리가 지켜보는데 1심만큼 고통스럽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지호 김봉식이 분명히 안가해서 예. 그날 내란으로 국회 봉쇄 지시 받으면서 분명히 여러 번 윤석열이 가정사, 개인사를 개인적인 언급했다. 거. 예. 이 내용을 아직까지 자백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정구수 변호사 말처럼 조지호 김봉식이 지금 본인들이 생각한 보다 형이 구형이 많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에서 이제 사형 내지 뭐 중형이 딱 선고가 되면 정말 마지막까지 윤석열에 대한 미련으로 그래도 윤석열 우리 임명해 줬기 때문에 의리를 다해가지고 다 풀지 못했는데 안 되겠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이 모든 게 윤석열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진술보다 더 강하게 더 비열하게 뭔가를 준비했다. 심지어는 가정사까지 언급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재판부에 상당한 정상 참자이나 국민적 또 여론도 저것들이 많이 자백을 했으니까 조금 더 선처해야 된다는 게 생길 수가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수특검 정통 검찰 수사관 출신이어가지고 수사검 출신이어갖고 아마 김건희 부분을 많이 의심은 개인으로도 했을 겁니다. 그런 의견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수사로 명쾌하게 이러면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 서면으로 증거로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김건희한테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았다 하더라도 쿠데타를 김건희가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사주했다 하더라도 그게 뭔가 명확하게 증거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가 집무실에서 윤석열 불러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들은 사람이 없거나 문건으로 작성이 없다면 특검은 그것까지는 적시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합니다. 김건희 역할론에 대해서 예. 제대로 규명을. 그건 아무튼 이제 2차 특검 그렇죠. 오늘 이제 상장하지요. 그러면 필리버스터 한다고 할 거고 내일은 이제 통과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2차 특검하면서 김건희와의 관련성 이런 부분 좀 밝혀내야 될 겁니다. 김건희가 저지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해서도 분명히 더 끄집어내야 될 거고요. 자, 윤석열 관련해서 짚어봤고 다음으로 한동훈 얘기 가볼 텐데 아까 손성민 님께서요. 뒤에 배경을 보고 태백산 멋집니다 그러셨는데 태백산 아니고 간지폭풍님 정확하게 저 뒤에 산 무등산 같아요. 입석대도 보이고 예 무등산입니다. 광주에 있는 무등산인데요. 지금 이제 눈 쌓인 무등산 배경인데 제 뒤로 이쪽에 보이는 게 입석대입니다. 입석대. 입석대에는 주상절리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서석대가 있고 하얗게 솟아 있는 게 부대죠. 그가 이제 공군 기지가 있는데 중봉 저는 처음에 중봉인 줄 알았네요. 무등산. 중봉은 저 반대쪽에 있어요. 이건 아마 이제 화순 쪽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예. 광주 무등산. 광주 무등산이 그 높이가 1187m인데 세계적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1000m가 넘는 유일한 산이에요. 그거 뭐 모르셨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 높은 산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아주 그 대도시 인구가 사는 데는 그렇게 높은 산이 별로 없는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1000m가 넘는 산은 광주 무등산이 유일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의 상징 광주시에 또 저런 무등산 어머니 같은 넉넉한 산이 있는 거 항상 좋지요. 자, 국힘당 가봅시다. 이름을 뭐 바꾼다고 하는데 이름 바꾸기 전에 이 당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름 2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저런 뭐 폭삭 망해수당 뭐 납골당. 나쁘다. 우리 안영걸 소장님 뭐 이름 하나 지어준다면 뭘 지어주고 저는 뭐 일본의 힘당이라고 항상 지어줍니다. 일본의 힘당. 힘당. 아. 일본의 실제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구구파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힘으로 바꿔라. 예. 정구승 변호사님도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아유, 따로 생각해 놓은 건 없지만 뭘 하든 놀림감이 되는 건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 자기네들의 당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보면 다 이상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은 일단 이상하지요. 저 당을 저 지경으로 만든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그런데 그거를 자르지 못하고 어게인하고 있어요. 그것도 뭔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그걸 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또 자르고 그 사람은 또 이랬다가 저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장동혁이는 계엄 해제 찬성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랬다가 나중에 탄핵을 반대했다니까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헷갈리시죠?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냐. 가치나 이념이나 이런 게 없고 오로지 그냥 권력만 쫓아가는 일관성인 거예요. 그때는 한동훈 쫄개였거든요. 사무총장인가 했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개헌 반대하니까 그냥 가서 반대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이 권력이네 하고 그쪽으로 그냥 갔다가 그 힘으로 지금 대표됐는데 그 몇 명도 안 되는 대표 자리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 다시 돌아오면 자기가 쫓겨나니까 그걸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장동혁이가 대표가 돼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한동훈이 자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원래도 좀 이상한데 저는 요즘에 장동혁 얼굴 보면은 눈이 그 약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살기라고 해야 되나 광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정상이 아닌 눈빛이죠. 그래서 다른 때도 아니고 윤석열 사형 구형한 그날 그러면은 그때 다 모여가지고 국민들 앞에 그 잘하는 사죄 절을 한다든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때 한동훈 제명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뭐 하자는 짓입니까? 한동훈은 가만히 있겠어요? 한동훈이 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조작이 드러나니까 조작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을 저런 데다 갖다 붙일 일인가 싶기도 한데 네. 어때요? 뭐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 아닙니까? 왜 장동혁이 한동훈을 자르려고 합니까? 장동혁이 당대표가 될 때부터 그거는 숙명이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한동훈을 쳐내라는 그 많은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서 장동혁이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뭐 한동훈 좀 빼줘라. 그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요. 진짜 글쎄요. 이제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하시는 민주시민들과는 달리 한동훈에 대한 그 미움의 정도가 굉장히 농도가 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뭐 다른 데서는 한동훈에 대한 뭐 지탄하는 시위야 이런 게 없지만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항상 한동훈에 대한 비판 시위가 있고 한동훈을 잘라내지 못하는 당대표에 대한 비판 시위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동혁으로서는 이제 숙제 하나를 끝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저께 저 기자회견 바로 네. 직전에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이제 오세훈이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모하게 서울시내 버스 파업 사태를 방치하고 내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러 갔거든요. 들어갈 때부터 한동훈 지자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한동훈 지자들 보고 국회 앞에 왔거든요. 국민의힘 앞에는 더 많은 한동훈 제명파들입니다. 제명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의원들도 사실은 극소수만 남아있잖아요. 한동훈이 탈당을 못하는 이유가 따라 나오겠다는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기자회견에는 한 뭐 대여섯 명 붙어있긴 했어도 그 정도로 세도 약하고 그다음에 결단력도 없습니다. 근데 뻥은 잘 쳐요. 자기가 그냥 과잉징계 당한 것을 무슨 계엄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중심이니까 나를 또 윤석열이 국민한테 계엄하고 나를 또 장동혁이 계엄했다 해서 자기를 영웅시하는 거예요. 희생의 서사, 자기 연학이 너무 쩔어요. 자의식 과잉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의식 너무 과잉이니까 설득이 떨어지는 거냐. 네. 이러면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내가 이 당을 사랑하는데 나를 왜 내쫓으시려고 합니까? 우리 가족들이 게시판에 글 좀 쓴 게 이렇게까지 당할 일입니까 하면 사람들이 약간의 동정이라도 갈 텐데 이걸 또 막 계엄이라고 몰아가고 이걸 가족들이 그런 데서 찌질하게 글 쓰고 동원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미안하다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이 정치검사 출신들은. 그러니까 설득이 확 떨어지니까 정말 고립무원이에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한동훈 제명이라고 집회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한동훈의 프레임에 조금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단계 게이트를 처음 단독 기사를 낸 이정주 기자와 방송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족들이 뭐 익명에 기대어 뭐 윤석열과 다른 정치인들을 비판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명의를 누군가 도용하여 여론을 조작한 거죠. 그거 자체로 사실은 업무방해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고 더 문제는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있던 당대표실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막았다는 점입니다. 그거를 당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고 언론 보도가 나자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가족이 쓴 게 아니라고요? 그거를 한 IP에서 동시간대에 5명이 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족이 썼다는 것은 한동훈이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싼 걸 끄는 거죠.
본인이 썼다고는 안 했잖아요. 네. 네. 이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쓴 거 맞아요. 네. 일부는. 근데 한동훈 이름이라든지 몇몇 또 도용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확히 아니, 그건 얘기하면 한동훈의 주장입니다. 한동훈의 그치. 저것도 한동훈의 주장입니다. 프레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주장입니다. 가족들의 명의의 아이디로 쓰여진 건데 예. 그 5개의 아이디가 동일한 시간대 한 IP에서 썼다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이 썼다고 봐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많은 글들을 그 나이 많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다 같이 모여 썼다고요? 그거는 이상하죠. 잠깐만 나도 잠깐 쓸게. 네. 쓰고 나도 잠깐 쓸게. 쓰고. 근데 아무튼 가족들이 일부 쓴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그거는 수도 분명히 있고. 누군가가 총대를 그렇지. 내고 그러면 한동훈이 그렇게 뒤에서 배우를 하면 또 들어봅시다. 이야기가 달라지는 네. 거죠. 저는 지금 가족이 쓴 것을 지금 뭐 본인이 부끄러워서 탄론할까봐 안 밝혔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이 보는 것은 전혀 지금 본질이 좀 다른 예,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날 사안인데 왜 사과를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 자체가 한동훈의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못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론 조작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형사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인정을 못하고 마지못해 가족들이 썼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부분을 윤리심판원이나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당무감사협회에서 그거를 뉘앙스를 줬죠. 같은 IP에서 동시간대에 엄청 많이 작성을 했다. 그리고 이정주 기자 취재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 당시 문제를 확인을 했고 거기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당 대표실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막았다. 이것도 이 자체로도 또 하나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막힌 상황 속에서 셧다운이 내려졌고 대다수의 글이 삭제되었다. 지금 남은 건 빙산의 일각이다. 그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가족들이 뭐 좀 뒤에서 뒷담화했는 이거는 한동훈의 프레임이고 실제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장덕혁은 하나씩 약 올리면서 한 칸씩 한동훈을 밀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정주 기자가 작년 한 1년 몇 개월 전부터 이거 아니면 고소해라 라고 계속 들어와를 시전을 그렇죠. 해요. 근데 주진우 당시 법률위원장이 하겠다라고 해놓고 1년 3개월째 아직도 고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하는 순간 이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돼요.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당무감사에서 왜 더 밝히지 않았냐? 당무감사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권으로 이제 그 서버라든지 그런 거를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게 더 확실한데 예.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만 봐도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한 IP에서 여러 아이디가 돌아가면서 글을 썼다라고 하는데 IP 2개를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에서도 IP 2개를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또 같은 시간에 삭제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컴퓨터 의자에 앉아서 쓴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내가 쓸게 해가지고 이제 누군가 이제 가족들의 이거를 명의로 쭉 그 누군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네네 그 가족들이 썼다라고 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네. 저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그렇네요. 그 사람의 교사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제 가족들도 이제 5명이잖아요. 한동훈 빼고도 5명이 번갈아가면서 한 것도 사실 그것만으로도 치졸한 짓이죠. 당대표가 뒤에서 가족. 그런데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 말씀하신 다시 종합하면 가족들이 안 쓰고 그 가족들 아이디를 제공해서 자기 어떤 친위 부대에게 돌아가면서 댓글 부대처럼 전문. 그랬으면 죄질이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차라리 좀 쪽팔리더라도 가족이 쓴 걸로 가는 게 그렇게 그때 그래서 했죠, 인정을 한 일부. 겁니다. 그때 그래서 국힘에서 입장문에 그 여론의 숲에 물을 줘야 되는데 인조잔디를 만들어놨다라는 식으로 비아냥을 했던 게 이 자체가 아하. 핵심은 가족들이 뒤에서 뒷담화했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때는 이제 사무총장으로 졸졸 따라다니던 장동혁과 한동훈이 갈라리게 된 것은 내란 이후죠. 내란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할 때는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구구나 아스팔트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니까 이러다가는 나 한동훈 옆에 있다가는 그만 죽겠네.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장동혁이 최고위원을 그만두는 거죠.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 10일이거든요. 뒤에 한동훈이
얼굴을 이렇게 쪼개면서 잘가 빠빠이 하는데 곧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로 나서는 참 이 한 컷의 사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거 보면서 말풍선을 넣는다면 두고 보자 뭐 두고 이런 보자. 정도일까요? 지금 그걸 이제 돌려주는 거죠. 저 뒤에서 지금 저게 헤어지는 자리잖아요. 나는 이제 너 떠난다. 최고위원직 사퇴한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데 뒤에서 웃고 있단 말이에요. 저 그냥 두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 눈이 뒤엔 없기 때문에 저 한동훈의 저 표정을 못 봤다가 저 뉴시스라든지 네. 언론 보도에서 저 장면 저자의 표정을 담아낸 걸 보고 그 순간 야 내가 먹은 마음이 맞구나. 저자의 실체는 내 뒤에서 저러고 있었구나. 이걸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저런 유의 정치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그를 가장 맨 앞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준석이 있죠. 보통 보면 그분들의 담당 일진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그분들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한동훈 역시 똑같다.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갈라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밖에 할 줄 없는 사람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과 장동혁이 참 좋을 때는요. 한동훈이 장동혁을 엄청 밀어줬어요. 사무총장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한테 한번 대들었다가 눈발 날리는데 몇 시간씩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벌벌 떨 때 있잖아요. 그게 보령에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사과하고 뭐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알았어 뭐 이렇게 갔을 예. 때 그때 거기가 서천이 장동혁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일부러 키워주려고 했던 그런 차원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막 장동혁이 한동훈한테 막 아양 떨고 막 재롱 부리고 막 그런 난리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뛰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기셔야 된다고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꼭 승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그러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촐랑거리긴 해도 눈빛이 지금 같지는 않네요. 저랬어요. 저랬다가 이제 한동훈을 쳐내야 되는데 칠 게 그거밖에 지금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원 게시판 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이제 거기 한 데가 윤리위원회죠. 예.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제 제명 의결을 하는데 이제 재심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이가 나 재심 안 하겠다라고 하고 어제만 해도 장동혁이 입장 바꾸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하지 않고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미를 뒀어요. 한 번 안 하겠다고 한 한동훈이 재심을 신청을 할지도 궁금하고 왜 일주일간 주겠다고 한지도 궁금하고 이건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볼 텐데 장동혁 얘기를 들어보죠. 윤리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은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동훈은 오히려 소송을 할 생각이 있었고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윤리위에서는 한동훈에게 계속 의견 표명을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나 소명의 기회를 안 줬다, 뭐 사실관계 다툼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혹시 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갔을 때 한동훈은 분명 결과에 대해서는 저 재판에 가서 다투는 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분명히 문제 삼을 겁니다. 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 너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줬다는 명분을 획득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동혁과 한동훈은 아치에너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말씀하셨다시피 장동혁은 지금 한동혁 원툴입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은 뭐 윤호개인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닌 국힘이어도 한동훈을 제거하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한동훈이 정말로 제거가 끝나게 되면 장동혁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빠르게 제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던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한동훈을 제거하는 걸 하는데 소송까지 걸린다? 그거 하나 못하니? 라는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다지고 시간을 조금 더 벌면서 그 사이에 한동훈 제거에는 동의하지만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리할 시간을 더 버는 거죠. 저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국민의힘 고문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징계하지 마라라는 의견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내고 입장 표명을 하자 또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대변인이 평균 연령 91세 고문들의 의견일 뿐 이런 식으로 폄훼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고문들이 그런 모욕까지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사퇴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라는 사람의 입장은 과연 뭐 편파적이라는 것보다는 나는 다 열려 있는 사람이다. 이미 제명은 나왔잖아요. 이미 의결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난 열려있다. 한동훈이 재심 뭐 하려면 하고 그때까지 뭐 급하게 할 일 없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당대표의 모습을 사실상 처음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잘라버리면 어쨌든 현역은 한 5-6명이 같이 붙어서 배은진이도 같이 붙어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배은진이 또 한동훈 언제 붙었나 또 했는데 그다음에 뭐 소장파도 약간 제고라고 이야기하고 당 안팎이 시끄럽고 고문들도 이야기하니까 또 박민영이 또 패린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네. 또 더더욱 문제가 되니까 재심 본인이 재심 신청 안 한다고 밝혔는데 그래도 재심 기간 우리는 보장했다. 네. 이렇게 약간 시간을 둔 다음에 재심 신청 안 하면 그때 제명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다. 네가 뭐 소명의 기회도 없었다고 아니 그래 그럼 재심해라. 근데 한동훈 씨가 재심 신청 안 한다고 해버렸거든요. 재심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명되고 소송으로 가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탈당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따라 되면- 나올 의원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한동훈은 뭘 얻죠? 전혀 얻을 게 없습니다. 사실상 저는 한동훈이 여기서 소송을 한다? 너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이 당원들의 마음이 소송 중인 우리 당의 결정에 소송 중인 한동훈을 다시 받아들인다? 한동훈 지지 세력이 물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한동훈이 들어온다고 당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한동훈에겐 남을 것이 없고 그냥 한동훈이 사실상 진짜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의 새를 지금부터라도 자신 뭐 새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아야지 지금 여기 당 그 제명 결정에만 매달리고 있으면은 전혀 미래가 없다. 예. 소송을 한다는 거는 마치 정유미 창원지검장처럼 검사 오래 하신 분들이 행정이나 민사소송 까먹습니다. 감이 없어서 그렇고 소송 가면 질 것 같은데 거기 따라다니는 변호사님도 거의 그 송무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잘못된 법률 판단을 한 거고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선택이다. 그리고 앵커님께서는 이제 내란당이 쪼개지나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20만 명의 브이로그 하는 유튜버 한 명 없어진다고 해서 당이 쪼개지진 않고 그리고 대부분 그를 따르는 의원들이 비례대표이고 지금 그 지역구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한동훈을 위해 탈당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한동훈을 공격하는 장동혁을 공격할 뿐이지 한동훈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는 이대로 잊혀질 겁니다. 비단꼼파죠. 가장 옆에 붙은 자가 박정훈이잖아요. 극악무도한 말 일삼는. 근데 송파거든요. 국힘당에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당하죠. 배현진도 송파잖아요. 둘이가 기자회견 같이 하긴 했던데 탈당하기는 그 이제 탈당한 사람 없다라고 언론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한동훈이 공천을 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냥 유튜버 계속 하시다가 점점 잊혀져서 제2의 안철수의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자들은 어차피 한동훈이 공천을 줘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이 죽으면 같이 죽고 한동훈이 돌아와야 또 사니까. 아니,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장동혁이 죽으면 살 기회가 열린다고만 생각을 하지 한동훈이 돌아와야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할 그렇죠. 겁니다. 한동훈에 대한 네. 한동훈에 대한 비토 정서는 국힘 내부에서 정말 뿌리 깊습니다. 그 한동훈 친한계를 제외한 모든 그러니까 장동혁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서는 배현진 뭐 이런 사람들이 장동혁은 그대로 있다가 내가 공천을 다시 못 받는다라는 건 동의를 하지만 한동훈이 데려간다가 아니라 장동혁이 무너지면 그때 새로운 체제 안에서 살아남자라는 목적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딱 이 국면에는 홍준표가 하루에 딱 2번만 맞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싹 다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맞죠. 사실은 국힘당이 살려면 정치검찰. 윤석열 세력, 한동훈 세력, 정치검사 싹 다 정리하고 장동혁도 사퇴해서 비대위로 가가지고 우리 합리적 보수정당하고 지방선거 때 선택받겠다 이건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장동혁이. 왜? 윤핵관하고 손을 깊이 잡아버렸어요. 뭐 이 당 얘기를 오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도 떠들어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하남 시민님께서 저렇게 편향된 생각을 갖고 일반인들 상식에 벗어난 인간들이 판사였고 이런 자들이 판사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사법부. 사법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홍길동 은행 사업이 전국 지방선거로 이슈화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야, 예. 이분이 하남 시민연대 김용춘 대표님인데 누군지 아시는군요. 네, 우리 핵심 정어련이시죠. 예. 백운기 TV 구독 좋아요 운동하시는 분인데 이제 홍길동 은행 은행장도 같이 맡고 계시니까 예. 이제 저소득층들이 이제 긴급 생계비 좀 보내달라고 지금 몇천 명이 또 신청이 들어와고 제가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 최송화님 아프신 정어련님들 건강을 기원합니다. 언능 함께하기를 그러셨는데 예 아침에 이렇게 댓글창에 서로 인사들 나눌 때 보면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우리 정어련님들이 꽤 많으신데 하루 빨리 쾌차해서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7,000명 넘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7,000여 분밖에 안 되시네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0명 채워주셨는데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보시면서 구독 안 눌러져 있네 하는 분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당과 정부 간에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가르마를 타줬죠. 당에서 충분하게 수기를 하고 정부는 당의 그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줬는데요. 저는요, 항상 뭐든지 원칙과 초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찰을 왜 없애려고 합니까? 그동안 검찰이 어떤 짓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검찰한테 수사권 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래도 정권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가 검찰 해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그랬다가 오늘날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보안수사권 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또 꼬투리 잡아서 할 자들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의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해 준 건데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게 보안수사 요구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보안수사권을 주는 게 아니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유지는 검찰이 하는데 보안수사가 필요하다 하면은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보안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이제 그걸 징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정청래 대표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정청래 대표 녹취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안수사 요구권은 보안수사권이 아닙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 보안수사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네, 저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이번에 나온 쟁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중수청법, 공소청법으로는 보안수사권이 없이도 검사들이 수사 개시부터 그리고 수사 개시를 할 때도 공소청에 통보를 해야 되지만 수사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보안수사권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과거에 없어진 2013년도에 폐지된 중수부가 중수청으로 거대하게 거듭나고 그리고 대검이 공소청으로 거대하게 거듭나면서 그리고 전문 수사관 그리고 수사
사법관, 정말 이름을 차마 입에 붙지가 않습니다. 수사사법관이라는 이원 체계로 나뉘면서 전문 수사관이라는 지금 검찰 수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은 인원으로 보조자, 조력자로 붙여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제출된 법안대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보안수사권 없이도 형사소송법상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더라도 수사 개시부터, 그리고 지금 검찰은 6개,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대 범죄로 그거를 또 대폭 늘려놨고, 뭐 모든 게 검사들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넘나들면서 더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건 논의하겠다라고 미뤄둔 건 오직 시간 끌기, 시선 끌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보안수사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사실상 이 법 자체가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냐면 자문위원들이 총 16명 중에 6분이 뭐 사퇴하면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문위원들이 이 법에 대해서 검토를 할 시간이 없이 금요일 날 모여서 이 법안을 보여주고 월요일 날 기습적으로 이 법안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름만 이용당한 거 아니냐라는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함께 방송하는 김필성 변호사님도 있는데 자문위원이에요. 근데 같이 사퇴를 하면서 이거는 사퇴를 동참하지 않은 다른 자문위원들에게도 모욕감을 줬을 것이다. 자문위원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좀 믿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지금 우리 민주시민들께서는 보안수사권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허를 찌르면서 우리 수사 개시부터 다 하지. 이렇게 된 거라서 저는 이 보안수사권은 지금 시선 끌기다. 저건 검찰한테서 수사를 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안 수사권 그걸 존치하느냐, 뭐 그걸 두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형사소송법 196조인가요? 네. 이것도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번 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퇴하지 않은 이제 자문위원을 굉장히 친밀한 관계여서 거의 사실 회의 내용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저도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나온 중수청안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사법관이라는 용어는 맨 처음에 거기에서 한 번 지나가듯이 나왔었을 때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장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니, 수사하는 사람이 사법이라는 게 붙으면, 물론 사법경찰관리가 있긴 하지만 사법이라는 거 붙으면 마치 검사들이 과거 자기네들이 스스로 준사법기관, 마치 우리가 반쯤은 판사야라고 얘기하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정말 내부에서도 많았고, 심지어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은 보안수사권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이 시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이 진행이 된 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고요. 너무 검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고 분노하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한때는 저도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 제가 강희경 씨나 이런 사건을 주장을 보면서 직접 검경 수사권 분리가 돼 있고 검찰청법을 통해서 검찰 내에서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지켜지는 걸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이거 여지를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공판을 하는 사람이 여기 공판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사람, 기소를 해야 되는 공소청에서 봤을 때 이대로 가면 무죄가 나온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기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하니 저는 그래서 요구권이나 보안수사 지시권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타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요구권이나 요청권으로 가게 되면 경찰이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견 없어갖고 그냥 묵살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관 교체 요구나 이런 게 있긴 있지만 실제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도라는 게 그냥 상상 속에 놔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굴러갔는지 과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도 징계 요구권이나 수사관 교체 요구가 있지만 실제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핑퐁만 되면서 형사자법 제재가 엄청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중간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거에 대한 폐해를 없애고 경찰 또는 중수청에게 수사를 넘기겠다고 한다면, 그게
그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거에 기속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검사가 과잉 수사를 할 때 중수청이나 그 경찰이 여기에 대해 그 증거를 남기고 얘네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기속되되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방식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특수수사를 제외한 정말 민생 사건에서의 형사사법 절차가 굴러가는 데에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게 문제의 발단이죠.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정부가 만든 문건에 봉욱 민정수석이 이런 의견을 낸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렇다면 수석이 그렇다면 대통령 뜻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의 의지가 정부 혹은 대통령에게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동안 온갖 탄압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왔었던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수기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리스크는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한 게 이 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봉욱 민정수석의 역할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부는 사실과 좀 다른 측면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그런 내용이라든지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이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봉욱 수석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이글 소장님은 네. 저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욱 수석까지를 이렇게 아우러야 되는 대통령과 청와대 대변인의 곤혹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원래 시민사회단체들도 검찰의 수사권은 영구 폐지하되 근데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 가보면 너무 피해가 컸고 막 고소고발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경찰이나 중수청 그러면 그건 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든 경찰 내나 또는 1차 사법수사기관 내에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항고가 완벽히 보장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에게는 보안 수사를 검찰이 그걸 통해서 보안 수사를 해버리면 분명히 수사권이 존치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보안 수사 요청권 정도까지가 논의가 됐던 건데 그게 사법관은요 검사보다 더 높은 직급이에요. 마치 검사 판사보다 모두 아우르는 것 같아요. 경찰관, 검사, 판사보다 가장 멋있고 가장 권한이 센 게 사법관입니다. 어감이요. 그래서 저는 있을 수 없는 말이고 다만 고소고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잘 가다듬었는데 그러면 내부적인 이의신청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검찰이 견제하는 보안수사 요청권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고 민정수석하고 민정비서관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검찰 편을 많이 들어준 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된다. 사퇴를 시키자 이런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책임을 물어야 해서 그런 행동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에서. 네, 보안수사 요구권은 이제 김문석 총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중수청법 공수처법 이거를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넘길 수 있느냐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이 곳곳에 독소 조항이 너무 많고 이게 종합적으로 독소 조항을 다 끼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를 수정해서 어떻게까지 손봅니까? 그래서 이 법안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마련하고 준비해 왔던 법률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총리 하나에 TF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 결과물을 보니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법률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의의 장이 서면 있어서 좀 그 정어리원 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보안 수사권을 요구한다고 검찰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검찰과 검찰 정관은 저와 이해관계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검찰로 올린 것 중에 보안 수사되는 게 얼마나 있느냐고 하는데 10만 건 단위가 넘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사건들은 TV에 나오는 특수수사건이라 그렇지 일반적으로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필드에서 활동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보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잡아오거나 이런 거 정말 잘하시고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 민사적 그 지식이 있어야만 이게 왜 속였는지 어떻게 속였는지를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근데 심지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소를 하는 입장 무죄 나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요거 좀 더 봐주세요. 이건 확인 더 해야 됩니다. 라고 당연히 그거를 더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봐왔던 정치적 사건과 별개로 민생 사건에서는 이게 한두 100개, 200개 단위가 아니라 10만, 100만 단위로 그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치적으로만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이걸 한 번 더 봐주세요라고 검찰이 한 번 더 봐야 됩니까? 재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요. 공소청의 보안수사권 요구권, 보안수사권을 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에서 이제 수사를 전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수청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것이고 거기서 충분히 전문 사법관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지금 있는 수사 인력보다 훨씬 더 강화된 수사 인력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으로 민생 사건이 더 해결된다? 저는 이거는 좀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 절대 악이었던 건 맞고 거기에 대해 힘을 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중수청이 그 법조인이 들어갔으니까 여긴 견제 균형 받으면 안 된다? 저는 일단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신유진 변호사님과 정보승 변호사님이 약간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보안 수사권은 우리 정부승 변호사님도 안 된다. 보안 수사권은 직접 수사는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직접 입장. 수사해버리는 수사와 거예요. 관련해서 다만 요구권 경찰 보고 니들이 좀 더 보안 수사해라 요구할 권리를 줄 거냐 말 거냐는 좀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조금 잘못됐는데 결론은 정말 한번 토론 한번 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지요. 또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오늘 2부에서 민주당의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 오시기로 했으니까 한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또 오늘 오전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